이 시각 주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대규모 지상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가 군부대를 방문해 다음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사령관을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163명이 정부가 급한 군 수송기 편으로 어젯밤 무사히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사흘 만에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 8명이 전원 사퇴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어떤 추가 쇄신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 배임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올해 선출된 이사장의 중임률은 무려 70%, 연임률도 60%에 육박하는 등 권력 독식 구조가 심각해 내부 통제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8년째 동결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원 규모가 1,000명이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의료계의 반발이 관건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랍권 국가와는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교역과 투자 확대로 신중동 붐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제 저녁 경북 구미에 있는 한 대중 목욕탕에서 청소를 하기 위해 펌프로 배수 작업을 하던 60대, 40대 부자가 감전돼 숨졌습니다. 일제가 철거한 광화문 월대가 100년 만에 복원돼 오늘부터 시민의 전면 개방됩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지구 국경에 집결한 가운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군부대를 찾아 다음 단계를 준비하라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대피 명령에 따르지 말라고 종용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피난길에 오르거나 집보다 안전할 것 같은 병원이나 학교 등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전쟁 8일째 이스라엘 남부에 배치된 대포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향해 불을 뿜습니다. 주변엔 탱크와 보병 등 지상군이 집결해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전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방탄복 차림의 네타냐후 총리는 병사들에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라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8일 내내 폭격한 가자 지구는 폐허가 된 거리 곳곳에 사망자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부상자들을 구조하던 팔레스타인 구조대 머리 위로도 벼락처럼 포탄이 떨어집니다. 최소 1,300명을 살해한 지난주 토요일 하마스 무장대원의 기습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ומי שחזה במראות הקשים האלה, הבלתי נתפסים האלה בשבת, יזכה גם לראות את הניצחון הגדול של צה"ל ושל מדינת ישראל על החמאס. 지상군 투입에 앞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쪽 주민에게 통보한 대피 시한은 이미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하마스는 대피 통보를 받은 주민 110만 명에게 떠나지 말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لا هجرة من غزة ولا هجرة من الضفة لا هجرة من غزة إلى مصر.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차량과 당나귀 수레 등을 타고 남쪽으로 떠났고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유엔 구호소나 학교, 병원 등으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곧 전쟁의 다음 단계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인질을 방패로 세우고 미로 같은 터널까지 파놓고 기다리는 하마스와의 지상전은 막대한 인명피해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사령관을 공습으로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각 13일 가자 지구에 전투기를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실시해 하마스 사령관 무라드 아부 무라드가 사망했다고 발표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침투를 주도한 하마스 공중부대의 지휘부 수십 명도 제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양측의 사망자가 3,500명을 넘어섰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보보건부는 개전 이후 가자지구에서 최소 2,215명이 숨지고 8,71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이스라엘 군 당국의 발표를 인용해 이스라엘 측 사망자가 1,300명, 부상자는 3,436명이라고 집계했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에서도 지금까지 54명이 사망하고 약 1,100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자지구의 건물 1,324채가 완전히 파괴돼 5,540가구가 피해를 입었고 부분 훼손 피해를 본 가구 수도 총 5만 5천 가구라고 유엔이 설명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현지 시간 14일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질 9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하마스 군사 조직인 알카삼 여단은 사망한 인질 9명 중 5명은 이스라엘인, 또 4명은 외국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알카삼 여단은 자세한 설명 없이 포로들이 수감된 곳에 대한 공격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하마스가 기습 공격 때 붙잡은 인질은 150명 정도로 추정되며 하마스 측의 발표대로라면 사망자 수는 모두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의 인명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자지구에서 피해가 많았는데 이번엔 레바논 국경 지역의 폭격으로 로이터 통신의 카메라 기자가 사망했습니다. 보도에 기정훈 기자입니다. 언덕 위 철탑을 짚던 생중계 카메라. 멀지 않은 곳에서 사격 소리가 들리더니 큰 폭발음과 함께 화면이 연기로 뒤덮입니다. 레바논 남부 알무 알샤브, 하마스를 지지하는 시아파 무장 세력 헤즈볼라를 향한 이스라엘 포탄이 기자들 있는 곳에 떨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카메라 기자 이삼 압달라가 사망하고 AFP 통신, 알자지라 방송 등 다른 기자 6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전쟁 후 레바논 지역에서 기자 사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스라엘 측은 즉각 유감을 표했습니다. Obviously, we would never want to hit or kill or shoot any journalist that is doing his job. 며칠 전 가자 지구에서 숨진 기자의 장례식. 피로 물든 프레스가 찍힌 조끼가 동료 기자의 손에 들려 장례식장으로 향합니다. 가자 당국은 며칠 새 공습으로 가자 지구에서만 적어도 언론인 8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الموضوعية اللي لازم نحن نشتغل فيها شيء صعب جدا انك تحيد مشاعرك عن اللي بيصير في محيطك يعني بشكل عام الوضع مؤلم جدا صعب وغير آمن ابدا للصحفيين. 지난 8일엔 생중계로 소식을 전하던 기자들의 건물이 공습을 받는 장면이 그대로 전파를 타기도 했습니다. 충돌이 격화하면서 언론인 피해가 속출하자 백악관과 유엔도 애도를 표하며 언론인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Without journalists, we can't know what's going on, and journalists need to be protected and allowed to do their work. YTN 기정훈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외교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4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빈 파르한 사우디 외교장관을 만나 중동 지역 분쟁 확산을 막고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테러 공격을 저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이 자국민을 보호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민간인을 보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또 이스라엘 주재 미국 공관에서 비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가족에 대해 소개령을 내렸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14일 이스라엘의 예측할 수 없는 안보 상황으로 인해 예루살렘 주재 미국 대사관과 텔아비브 주재 공관에서 비필수 직원과 가족 구성원의 철수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소개 조치는 이스라엘군이 지상군 작전을 위해 가자지구 주민에게 통보한 대피 시한인 14일 오후 4시, 한국 시간 오후 10시를 30여 분 앞두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일부가 군 수송기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 163명 등을 태운 KC-330 수송기 시그너스가 어젯밤 10시 45분쯤 성남 서울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송기에 탑승한 외국인은 장기 체류자 81명과 단기 여행객 82명으로 일본인과 일부 일본인의 타 국적 배우자 등 51명, 싱가포르인 6명 등도 함께 탔습니다. 정부는 가용 좌석 230여석 가운데 한국인 목 외에도 자리가 남아 인도적 차원에서 탑승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이 육로나 항공편 등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스라엘이 연일 가자 지구에 보복 공습을 하면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이어지는 한켠에서는 새로운 생명의 고고성이 울리며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공습에 곳곳에서 죽음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르고 채 묻기도 전에 또 다른 죽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원에는 끊임없이 부상자들이 밀려들고 그 속엔 너무 많은 어린 생명들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의 도시 한켠에선 희망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태어날 때 39살의 아버지는 며칠째 가자지구 곳곳을 누비며 죽음과 파괴의 어두운 그림자를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كنت أنا بغطيه سواء في خلال المستشفيات أو في الشوارع اللي برصدها بعدستي كل يوم فجاءني هذا الخبر السعيد. 산모의 어머니도 병원까지 가는 길 자체가 위험했지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새 생명의 기쁨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واحنا جايين وخايفين وقلقانين على نفسنا وعلى اللي ورانا لكن شعورنا بالله رزقنا مولودة جديدة أدخلت البهجة والسرور والفرح علينا يعني إشي يعني عامل عائشي. 이 고통과 희망은 이곳 가자지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했을 때 이스라엘 땅에서도 어린아이와 청소년, 일가족이 몰살됐고 그 한켠에서는 새 생명의 울음이 울렸을 것입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현지에서 12시간 이상 떨어진 미국 뉴욕까지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각 양쪽을 지지하는 집회로 뉴욕 도심은 둘로 갈라졌는데 미국 정부는 유대인을 겨냥한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치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의 중심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이슬람계 시위대가 행진합니다. 시위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오랜 대립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희생자라고 주장하며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For the last 75 years, we've been ethnically cleansed. We've been living under genocide and apartheid, and asked to condemn the people who are fighting for our rights. 한편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어떤 이유로든 살인과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하마스의 테러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Let me tell you something. Rape is not resistance. Murder is not a political movement. 양측 간의 긴장이 미국 곳곳에서 고조되자 경찰은 유대인 학교와 회당, 커뮤니티 센터 등을 순찰하는 경찰 수를 늘리고 치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슬람계 테러 조직이 유대인 사회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전역의 국토안보부와 FBI, 연방 법집행당국이 미국 내 테러 위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y're pure evil.
But I said from the beginning, the United States, make no mistake about it, stands with Israel.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 내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지지자들 사이의 갈등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10월 7일 발발한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이는 1973년 제4차 중동 전쟁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충돌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분쟁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며 과거부터 두 나라는 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지중해와 요르단강 사이의 땅과 그 인근 지역을 일컫는 지명인 팔레스타인. 현재 이 땅에는 두 국가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쩌다 좁은 영토에서 불편한 동거를 시작했는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19세기 말에 대규모의 유대인 이주민이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유대인 민족주의, 이 사상을 따라서 이 이념을 믿는 사람들이 1882년부터 팔레스타인으로 대규모로 이주를 시작했고요.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온 다음에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사실상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먼저 세워졌죠. 그리고 남아있던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서 서안지구와 지금의 가자지구라는 그런 자치구에 몰려 살게 되는, 또 그곳에 집중해서 살게 되는 거주지 제한 지역에 몰려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그 주변 아랍 국가 사람들이 분연히 같이 함께 일어선 거죠. 네, 하마스는요, 1987년에 세워진 무장 조직입니다. 처음부터 정당은 아니었고요, 무장 조직이었는데 1987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이스라엘 무장 투쟁을 벌입니다. 그것을 제1차 인티파다라고 하거든요. 인티파다를 계기로 이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투쟁을 하자라고 세워진 어떤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처음엔 정당이 아니었다가 2006년에 선거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압승을, 그러니까 지지를 받아서 정당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이 가자지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통치하는 무장 정파가 된 것이죠. 가자 지구에는 지금 탱크 한 대, 비행기 한 대 없습니다. 우리가 미사일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사제폭탄입니다. 그곳에서 수십 개의 땅굴을 파서 생필품을 공급하는 삶을 지금 가자 230명이 하고 있는 21세기 문명 한복판의 이제 실상이란 말이죠. 2008년 이후에 2023년까지 15년 동안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희생당한 팔레스타인 민간인은 한 6,300명 정도 됩니다. 이 하마스의 로켓포에 의해서 희생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305명 정도 됩니다. 하마스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국제사회를 향해서 자기네들의 존재의 말살의 상황을 알리기 위한 어떤 극단적인 방식을 쓴 것 같습니다. هذا يوم الثورة الكبرى من أجل إنهاء الاحتلال الأخير ونظام الفصل العنصري الأخير في العالم. أيها الصالحون والصالحات. האויב ישלם מחיר שהוא לא ידע כמותו. אני קורא בינתיים לכל אזרחי ישראל.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좀 이런 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국제 분쟁 해결에도 사실 우리도 일조를 해야 된다. 언제까지 우리가 맨날 도움만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동과 한국은 경제적으로 이제 불가분의 관계인데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우리 한국의 양쪽 노드로부터 어떤 적대적 타겟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이제 중립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진취적으로 우리 정부나 외교부가 생각한다면 누구보다도 유리한 중재자 피스메이커 역할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쟁에 사활을 건 두 국가가 평화로 나아갈 길이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없죠. 정말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었다면 미국과 또 유럽 국가들이 벌써 제시를 했겠죠. 40년 평생 공부했지만 길은 잘 안 보이고요. 최소한 인간이 살 수 있는 어떤 생존적 환경을 국제사회가 만들어주는 노력, 이게 평화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 가운데 이철규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서 당의 안정과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6시간 반쯤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임명직 당직자들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보궐선거 참패 수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사퇴한 임명직 당직자들의 후임 인선 결과가 발표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보궐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만 총사퇴한 건 거꾸로 보면 김기현 대표 중심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읽힙니다. 민주당은 책임질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라며 참모 뒤에 숨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임명직 당직자들의 사의를 수용하며 쇄신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의 면모를 통합형으로 일신하겠다며 민생과 개혁정당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선거 참패 다음 날 고개를 숙이며 내건 뼈를 깎는 노력, 분골 쇄신도 다시 꺼내들었는데 강서 구민들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 쇄신하겠습니다. 자신은 물론 전당대회 때 함께 뽑힌 선출직 최고위원들의 거취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나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할 경우 비상대책위를 꾸려야 하는데 일각에서 제기된 책임론을 사실상 일축한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임명직 당직자들이 물러났다는 건 김 대표가 새로운 체제를 꾸려 책임지고 내년 총선을 이끌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선이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도부 교체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혼란은 막아야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공천 과정에서 용산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당정 일체를 강조한 김기현 체제가 더 낫다는 판단도 깔렸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짜 책임질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회초리를 들었는데 여당 임명직 당직자 사퇴라니 국민 보기에 민망하지 않습니까? 김태우 후보를 사면 복권하고 또 공천장을 준 건 참모들이 아니란 건데 여권 일각에서도 쓴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구속영장 기각과 보궐선거 압승으로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내년 총선 역시 이번 보선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라는 대선 연장전 구도가 펼쳐질 거란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당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여당에 전달한 만큼 그 방안을 찾는 건 당에서 자유로운 의사개진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최근 감사위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소환 조사가 시작될 전망이어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 윗선을 겨냥한 수사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의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감사원이 허위 제보를 받아 권익위 감사에 착수했다는 의혹. 감사원은 권익위 내부 직원의 제보를 받았다며 지난해 9월 전현희 당시 위원장의 근무 태만 의혹 등 13가지 의혹을 특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초라했습니다. 13가지 의혹 가운데 전현희 전 위원장 개인에 관한 부분은 모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고 권익위 기관주의만 3건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원이 감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입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최초 제보자와 증인을 서로 다른 사람처럼 꾸미는 등 감사 내용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를 표적으로 하는 이런 감사원의 정치적 감사에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경종을 울리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정권이 바뀔 경우에 되풀이되는 그러한 사태는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 전 전 위원장 감사 보고서가 시행 공개되는 과정이 위법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에서 변경 시행을 의결하려면 주심 감사위원회 열람을 받게 한 감사원 내부 규정을 어기고 주심인 조은석 의원을 이른바 패싱했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민주당에서 고발을 접수한 지 1년여 만인 지난달 6일 감사원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또 최근 감사위원 6명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달라고 소환 통보했습니다. 공수처는 전 전 위원장 감사 보고서가 주심위원 열람도 없이 공개된 과정 전반을 살필 계획입니다. 압수물 분석에 집중했던 공수처가 감사위원들을 불러 조사하면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외교부가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임 이후 첫 해외 일정에 나선 터너 특사는 내일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접견하고 탈북민을 포함해 국내외에서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하는 학생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터너 특사는 앞서 지난 5월 미 상원 청문회에서 자신을 한국계 미국인 입양아로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랍권 국가와는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타결해 신중동 붐을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랍에미리트와 통상장관 회담을 열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협상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와 냉장고, 세탁기를 포함해 우리나라는 92.8%, 아랍에미리트는 91.2% 품목에 적용되던 관세가 협정 발효 뒤 10년 이내에 철폐됩니다. GS건설이 지하주차장이 무너져 내린 인천 검단 아파트 단지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힌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발주처인 LH와 재시공 비용을 두고 내탓 공방을 벌이면서 입주 예정자들과 보상안 협의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GS건설은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아파트 단지를 전면 재시공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저대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계획을 좀 바꾸실 겁니까? 당연히 할 겁니다. 저대로 그대로 하실 거예요? 예. 하지만 발주처인 LH와 보상한 비용 분담을 두고선 여전히 내탁 공방 중입니다. GS건설은 설계 부실 문제가 지적된 만큼 LH와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LH는 이번 공사가 시공사가 설계에 참여한 시공 책임형 건설 사업 관리 방식으로 이뤄진 만큼 책임 소재를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설계 책임 문제도 법상 또 계약서상 모든 게 시공사인 GS가 설계도 책임을 지게끔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입주 예정자들은 GS건설이 제시한 보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의는 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GS건설은 6천만 원 무이자 대출을 받거나 3천만 원 무이자 대출에 7,500만 원 주택도시기금 금리 대출을 받는 보상안 가운데 하나를 택하도록 했습니다. GS건설은 그에 따르는 장기적인 거주지원 및 피해 구제에는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본인들의 금전적 손해를 줄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시세에 맞는 주거 지원과 5년 동안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도금 대위 변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LH는 전면 재시공을 선제 결정한 GS건설에 모든 비용 책임이 있다고 맞서는 가운데 입주 예정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 배임 사고가 잇따르면서 최근 7년 피해액만 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책임은커녕 고액 연봉을 챙기는가 하면 내부 통제를 어렵게 할 만큼 권력 독식 구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영원 기자입니다. 횡령과 배임 사기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저지른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거진 사고만 95건, 피해액은 무려 640억 원이 넘습니다. 이딴 비리의 근본 원인으로는 권력 독식에 따른 내부 통제 실패가 꼽힙니다. 처음 공개된 금고 이사장의 지난 10년 중임 연임률 현황입니다. 이미 한 번 이상 선임됐던 금고에 또 이사장으로 간 중임률은 46%, 연임률도 38%가 넘습니다. 특히 올해 선출된 이사장의 중임률은 무려 70%, 연임률도 60%에 육박합니다. 금고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중앙의 임원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출자금 유치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중앙회 회장 역시 지역금고 이사장을 20년 넘게 지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사를 제대로 못하고 덮거나 혹은 이제 다른 대출을 할 때 2년이나 뭐 지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되는 내부 사고에도 임원들은 버젓이 고액 연봉을 챙겨왔습니다. 새마을금고 감독 책임이 있는 중앙회 임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5억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개별 금고 임원들도 억대 연봉을 받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임원진들의 연봉을 이사회가 아닌 총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요. 권한을 독점해온 이사장들이 이제 개별 금고에서 진행되는 개혁 과제들을 막아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임과 중임의 제한을 또 전문성을 갖춘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지난달 나사의 탐사선이 소행성 베누에서 채취한 흙과 자갈에서 생명체의 필수 요소인 물과 탄소가 확인됐습니다. 태양계의 타임캡슐로 불리는 소행성 토양에서 물과 탄소의 존재가 확인된 만큼 이 지구 생명체 기원을 풀어내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소행성 베누의 흙과 자갈을 담은 캡슐이 지구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2016년 지구에서 발사된 탐사선 오시리스 렉스가 무려 55억 킬로미터의 우주 항해를 거쳐 가져온 시료 250g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이 시료를 분석한 결과 소행성의 토양에는 탄소와 물 분자가 가득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과 탄소는 모두 생명체 탄생의 핵심 요소인 만큼 과학계의 관심이 커졌습니다. 소행성은 45억 년 전 태양계가 형성될 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 생명체의 필수 성분이 있다는 것은 지구 생명체 출현에도 실마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And one of the reasons we want to look for this material in these samples is to understand whether asteroids like Bennu could have not only delivered the water that led to our oceans, but actually seed the Earth with prebiotic chemicals, right? The building blocks of life. 이번에 채취한 소행성의 시료에서는 암석의 지질학적 변형의 핵심 역할을 하는 유황과 유기화학 반응의 촉매가 되는 산화철 광물도 발견됐습니다. 특히 지름 500m 정도의 작은 소행성인 베누는 중력 등으로 인한 변형이 거의 없어 태양계 발생 과정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발견될 것으로 보입니다. So we're looking at really exciting results, and this is just a taste of what's to come for the analysis of Bennu samples. So we're looking forward to getting past the tip of the iceberg and doing our detailed analyses in the coming months and years. 이번에 지구로 온 베누의 시료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에 걸쳐 심층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 미래 세대 연구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료 가운데 70%는 미 존슨 우주센터에 보관하고 전 세계 과학자 200여 명에게 연구 기회를 줄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사람 손처럼 촉감을 느낄 수 있는 로봇 손을 개발했습니다. 인공지능과 결합해 토마토와 같은 과일의 크기와 단단함, 또 신선도까지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김진두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처럼 생긴 물체를 잡는 도구, 그리퍼가 토마토를 움켜쥡니다.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손상 없이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리퍼로 토마토를 잡는 순간 토마토의 크기와 형태, 단단한 정도가 바로 측정됩니다. 감지 소재와 전극 사이 에어갭을 미세하게 조절해 물체에 가해진 압력과 그리퍼의 굽힘 정도를 동시에 감지함으로써 물체의 단단한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술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이 지능형 그리퍼는 다양한 크기와 물성을 지닌 토마토 11종을 98.78% 정확도로 구분했습니다. 토마토의 숙성도를 실시간 선별할 수 있는 셈입니다. 특히 10,000번 이상 반복된 실험과 저온이나 습도가 많은 악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유연 멀티모달 촉각 센서는 로봇 그리퍼의 다양한 촉각 기능을 부여할 수 있게 되어서 향후에 자동화 라인과 협업 로봇 분야, 휴머노이드 로봇과 같은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 활발히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진은 촉감 센서 외에도 온습도 센서, 관성 센서, 거리 센서 등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집적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람의 손처럼 자연스러운 동작과 기능이 가능한 지능형 로봇손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가을 산에 단풍물이 들기 시작하면 산불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단풍 나들이 객 실화와 추수 뒤 농가 폐기물 소각이 그 원인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0월이 되면 등산객이 급증합니다. 쾌청한 날씨에 산마다 단풍물이 들며 산행의 최적의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을 찾는 사람이 늘고 날씨까지 건조해지면 주춤했던 산불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지난 10년 평균 산불 통계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 3달간 월 평균 7.3건에 그치던 산불은 10월에 15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원인은 역시 입산자 실화가 가장 컸습니다. 지난 10년간 10월에 발생한 산불 가운데 입산자 실화는 79건, 전체의 53%에 달했습니다.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은 17건으로 11%,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쓰레기 소각은 11월에 2배 넘게 늘어나 가을철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떠올랐습니다. 11월이 되면 농가에서 볏짚이나 폐미질 같은 농가 쓰레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걸 태우는 과정에서 불티가 날아가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림청은 입산 시 화기 소지와 산립 인접 100m 이내에서의 소각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노년층이 대부분인 농가 특성을 고려해 영농 부산물을 찾아가 파쇄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경북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한 대중 목욕탕에서 남성 2명이 감전됐습니다. 이 사고로 목욕탕 관계자 60대 남성 신모 씨와 그 아들인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두 사람이 목욕탕 청소를 위해 펌프로 배수 작업을 하다가 감전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아파트 변전실이 침수되며 정전과 함께 비상 발전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낮 12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우남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지하실에 있던 비상 발전기가 불안전 연소했습니다. 앞서 변전실이 침수되면서 정전이 발생하자 비상 발전기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난 사고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430여 세대가 정전 피해를 겪었고 승강기에 타고 있던 4명이 고립돼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전남 나주시 노안면에 있는 축사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축사 11개 동 가운데 4개 동이 불에 탔고 돼지 6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사제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며 소동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어제 38살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9시 40분쯤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 석재공장에서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군 소방당국은 현장을 수색해 폭죽에 사용되는 화약물질을 발견했지만 위험한 폭발물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폭발물 소지 여부와 범행 경위 등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19년 만에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예상했던 500명에서 1000명 규모를 뛰어넘어 파격적으로 인원을 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2025 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올해 초부터 논의해왔습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였던 351명만큼을 원상 복귀하거나 500명 정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1000명 수준의 증원도 검토됐는데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발표하는 만큼 파격적인 증원이 이뤄질 거라는데 무게가 실립니다. 다만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왔듯이 지방의대나 공공의대 등 의대를 새로 설립하는 계획은 담기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공공의대와 관련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대 설립 문제와 함께 같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관건은 의료계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입니다. 의료계는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과 필수의료 대책 등을 논의해왔는데 일방적인 통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릴 게 아니라 파격적인 필수의료 대책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늘어난 의사들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국민분들이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 응급의료, 소아의료 붕괴의 현장으로 가겠습니까? 당장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릴 경우 40개 의대에 어떻게 배분할지 등 세부적인 사안을 놓고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또 의사협회가 강경한 태도로 전환할 경우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진통은 더 심화할 전망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심각한 인력난입니다. 특히 교통이 불편한 수도권 지역의 경우 출퇴근에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구직자들이 선뜻 내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화성시와 LH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규모 제조 공장이 몰려있는 화성시 팔탄면의 평일 아침 도로 상황입니다. 출근 차량과 화물 차량이 뒤섞여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화성시 소재 중소제조기업은 2만 7천여 개.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면적의 산지에 있다 보니 출퇴근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해 구직을 단념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지방에 근무하는 인재들을 고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이에 화성시가 장기간 비어있는 LH 임대주택을 중소기업 기숙사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LH가 보유하고 있는 화성시 내 임대주택 가운데 509곳을 211개의 기업의 기숙사로 활용하기로 한 겁니다. 인천에서 출퇴근에 왕복 4시간을 허비했던 이재훈 씨는 기숙사 생활 이후 삶의 질이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이게 인천에서 다닐 때보다 확실히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요. 헬스도 하고 풋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좀 삶의 활력을 좀 되찾은 느낌입니다. 기숙사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보다 최대 40%나 저렴합니다. 기업들의 반응이 좋자 화성시는 LH와 추가 공급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께서 LH에 더 많은 공실이 있는지 확인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LH하고 추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인난에 신음하는 화성지역 중소기업에 기숙사 공급 사업이 숨통을 트여주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이 2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삼성 마무리 5승과는 통산 400세이브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각각 소총부대 활약과 홈런 2방으로 막판까지 LG와 팽팽히 맞섰던 두산. 명함은 9회 갈렸습니다. 주자 3루 기회를 만든 두산은 강승우가 행운의 안타로 한 점을 더 불러들였고 이 점수는 그대로 결승점이 됐습니다. 시즌 74승째로 기아의 추격을 따돌리며 남은 경기에 상관없이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LG, KT, SSG, NC까지 5팀이 가을 야구에 초대받은 가운데 순위 다툼만을 남겼습니다. 5위보단 4위가 높은 순위고 또 4위보단 3위가 좋습니다. 우선 남은 일단 내일 한 경기부터 이기도록 해서 삼성 오승환이 마지막 타자 박성환을 직선타로 잡아내며 5대3 승리를 마무리합니다. 8회 등판에 4개 아웃 카운트를 보태며 KBO 리그 통산 400세이브.
2005년 삼성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입단한 이후 668경기만 41살에 달성한 대기록입니다. 매 시즌 쉬운 시즌은 없었지만 그래도 올 시즌 이렇게 돌이켜보면 야구 선수 5승안에 있어서 어떤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하나는 윌리엄스의 홈런 등으로 롯데를 8대0으로 대파했습니다. YTN 서bun국입니다. 프로배구 통합 4연패에 도전하는 대한항공이 현대캐피탈과의 시즌 개막전에서 완승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인천 홈경기에서 주포 정지석이 결장한 가운데 외국인 선수 링컨이 19점을, 정한용이 12점을 보태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여자부 흥국생명도 도로공사를 완파했습니다. 한국계 미국 선수 제시카 페굴라가 여자 프로테니스 코리아 오픈 결승에 올라 첫 우승에 도전합니다. 세계 랭킹 4위로 자산 규모 7조 원의 갑부 부모를 둔 부자 선수로 잘 알려진 페굴라는 올림픽 공원에서 열린 준결승에서 스트로크 우위를 앞세워 위크마이어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결승 상대는 120위권 선수 중국 위안웨이입니다. 휴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야외 활동하기 참 좋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를 염두에 두고 옷차림에 유의해 주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1.2도로 무척 쌀쌀하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21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짙은 안개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져 있는데요. 앞으로 2-3시간 정도는 이렇게 안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낮 동안에는 안개가 걷히고 쾌청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중부 서해안과 영동,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1.2도, 청주 12.1도, 창원은 14.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아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1도, 대전과 광주도 21도, 대구는 22도가 예상됩니다. 월요일인 내일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서울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